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 압도적인 공화당 승리, 그러니까 레드웨이브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원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하원의 공화당 승리마저도 이제는 가물가물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선 상원의 경우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의 캐서린 콜데지 메스토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애덤 렉설트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50석, 여기는 이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석까지 포함된 건데 50석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지위 유지는 현역인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상원 의원이 개표 막바지에 대역전극을 쓰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재선에 도전한 메스토 의원은 선거 직후에 공화당 애덤 렉설트 후보에게 3%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었는데 이 민주당 표가 많은 도시 지역의 우편 투표가 개봉되면서 차이를 좁히더니 결국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서 오는 12월 6일 이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조지아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서 의석수가 50대 50이 된다 할지라도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 의장으로서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원 선거도 날이 갈수록 혼전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원의 경우에 애초에는 이 공화당이 압승이 예상됐습니다만은 개표가 진행될수록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초박빙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현재 민주당은 204석을 확보했고요. 공화당은 212석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공화당이 과반선인 218석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은 미국 내 일부 언론들에서는 아직도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들 가운데 이 LA 지역 같은 이런 민주당 우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까지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과반수선이 218석을 얻으려면 공화당이 6석만 더 건지면 되고 민주당은 14석을 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Y타임즈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알래스카 1구역 같은 경우는 개표율이 72%인데 민주당이 47.3%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1구역 같은 경우는 개표율이 96%인데 공화당이 50.1%로 초박빙 상황입니다. 아리조나 6구역 같은 경우는 개표율이 93%에 공화당이 50.3%로 초박빙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3구역은 개표율이 51%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9구역도 개표율이 36%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13지역도 개표율이 46%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 21구역도 개표율이 49%에 불과하고요. 캘리포니아 22구역도 개표율이 39%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27구역은 개표율이 53%밖에 되질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41구역도 개표율이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45구역은 개표율이 63%인데 공화당이 53.7%를 앞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7구역은 개표율이 72%인데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9구역은 개표율이 80%인데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3구역은 개표율이 99%인데 초박빙 상황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8구역은 개표율이 97%인데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메인 2구역은 개표율이 88%인데 민주당이 49.2%로 앞서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2구역은 개표율이 99%인데 민주당이 50.3%이긴 합니다만 초박빙 상황입니다. 뉴욕 22구역은 개표율이 94%인데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공화당 우세가 10개, 민주당 우세가 8개 지역으로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으로 10석 정도 공화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지역 대부분이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조차도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네바다주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앞서다가 우편 투표가 개봉되면서 역전을 했던 것처럼 이 박빈 지역에서는 우편 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처럼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미국의 NBC 방송은 공화당이 다수당 기준인 218석을 딱 한 석 넘는 219석을 확보해서 민주당 216석에 앞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초박빙 상황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 전부터 낙승을 넘어서 압승을 예측했던 공화당은 그야말로 초조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것으로 결론 나니까 공화당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 BBC는 14일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확정되면서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치 코넬 원내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공화당은 상원 장악에 실패한 후에 당의 미래 방향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깊은 고심을 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이번 선거 실패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진보 성향이 아니라 보수 성향의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한 과도한 선거 주도가 이 중립적 유권자들을 공화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빌 캐시디 상원 의원도 MBC의 밋 프레스에 출연해가지고 트럼프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람들의 득표 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미래를 선거 이슈로 내세웠던 후보들은 승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대선 후보이자 트럼프 비판가인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은 CNN의 State of the Unio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트럼프는 연속 3번 선거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삼진아웃을 당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은 이 트위터에 공화당은 죽었다. 이제 이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워 올려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이 공화당으로서 뼈아픈 대목은 젊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을 대거 지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일 미 타프스대 시민학습 및 참여정보연구센터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18에서 29세 투표율은 현재까지 27%로 집계가 됐는데요.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94년 이후에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한 것은 진보 성향이 강한 Z세대, 그래 G세대, 1996년 이후 출생자를 말하는 거죠. 이 G세대 등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많은 표를 받은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에디슨 리서치의 출구조사 결과도 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29세 이하의 젊은 층의 63%가 민주당을 35%만 공화당을 뽑았다라고 밝혔습니다. 30에서 44세 유권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투표한 비율을 보니까 각각 51대 47이었습니다. 45에서 64세는 44대 54를 기록했고 또 연령대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정치 성향이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대, 20대의 높은 투표율은 주요 경합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뉴햄프셔라든지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지 9곳에서 18에서 29세 유권자 투표율은 31%에 달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이런 젊은 유권자들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낙태와 기후변화 그리고 총기 규제 이슈를 중시하는 젊은 층이 민주당에 더 끌렸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K. 가우시마 긴즈버그 서클 센터장은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대열에 합류한 결과 이번 선거가 박빙 대결이 됐다 그러면서 젊은 층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무덤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하고 하원마저도 과반수를 위협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한마디로 공화당의 선거 전략의 실패로 보입니다. 가장 큰 실책은 이번 중간선거를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경제 실정 책임론으로 몰아갔어야 됩니다. 실제 유권자들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선거에 전면에 나서면서 이 공화당 선거가 바이든 대 트럼프의 호호 대결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특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에 얽혀 있었고 차기 대선에 강한 집착과 욕심을 낸 것이 이 공화당 패배의 주요 요인이 된 겁니다. 또한 낙태 문제를 너무 쉽게 본 것도 선거 패배의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의 실패가 2년 후의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공화당 내의 리더십을 혁신적으로 쇄신해야만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화당 내 흐름이 친 트럼프 측 주류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여부에 따라서 결국 공화당의 미래도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기관인 유거브가 중간선거 이후인 9일에서 11일 미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공화당원과 친공화당 무당층 유권자의 42%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는 35%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화당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